반갑습니다. 네, 저는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HK 연구교수로 있는 손시은입니다. 오늘 헌안설원 죽음을 노래하다 라고 하는 주제로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안설원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 한 번쯤은 누구나 다 들어봤음직한데요. 실제로 그럼 헌안설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는 이렇다 하게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별로 없죠. 왜 그럴까? 그럼 헌안설원과 우리가 흔히 이렇게 대비시켜서 보는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 5만 원권에 딱하게 올라가 있는 신사임당이죠. 이 항상 헌안설원을 논할 때에는 신사임당과 비교가 되는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현모양처의 전형이라고 하면 신사임당을 일컫듯이 반대로 어떤 자아의식이 투철해서 그런 자신의 문학을 통한 자기 표현이 시대에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좌절한 천재 여류시인,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헌안설원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헌안설원의 그런 어떤 불행으로 점철된 생애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삶을 죽음을 노래한 작품 몽유광산산과 그리고 곡자라고 하는 시로 간단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헌안설원에게 이런 소위 닉네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조선 최고의 천재시인. 저는 여기서 굳이 여류, 여성이라고 하는 말은 빼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남성과 비교를 했을 때에도 손색이 없는 그런 천재적인 시적 재능을 가진 여성이기 때문이죠. 계속 여성이라는 말을 저도 본의 아니게 쓰게 되는데요. 조선조의 대다수의 사대부 남성들은 교육을 받고 어릴 적부터 천자문부터 시작을 해서 또 한시를 익히고 또 과거 준비를 하면서 다양한 역사서라든지 한문 관련한 문헌들을 공부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여성들에게는 글을 가르치기는커녕 여자가 무슨 글을 공부해, 또는 여자가 무슨 시를 써. 그래서 여성들이 책을 읽고 또 시를 쓰는 그런 행위가 오히려 부덕에 반대되는, 즉 여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그런 덕성을 어그러뜨리는 행위라고 받아들여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은 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들 못지않은 그런 탁월한 감성으로 시를 썼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시가 중국과 일본에서도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남성들보다도 훨씬 더 천재적인 그런 시적 감수성과 재능을 가진 여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헌안설원은 조선 최고의 천재 시인이었다라고 해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원래 이렇게 재승박덕이라고 하는 말처럼 재주가 너무 과하면 복이 좀 없거나 또는 약간 좀 일반적인 그런 덕의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모자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재승박덕이라고 하기보다는 헌안설원 같은 경우에는 재주가 너무 넘치다 보니까 시대가 그 재주를 포용할 만한 그런 그릇이 못 돼서 시대와 계속 반목하고 부딪히고 그 가운데에서 결국은 좌절하고 평생을 불행하게, 불우하게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부장적인 유교 질서에 희생된 비운의 여성이다 라고 하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닙니다. 조선 최고의 시인, 천재 시인, 그리고 비운의 여성,
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꼬리표가 항상 허난설원에게 붙어 다니고요. 반면에 또 다시 생각하면 그러한 어떤 특징이 허난설원의 삶을 가장 잘 반영해주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허난설원의 삶을, 죽음을 이제 소재로 다룬 두 한시 작품을 가지고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죽음이 뭘까요? 죽음이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요,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거나 또는 끊어지는 현상, 이렇게 국어사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말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죽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뭐 종교나 철학이나 또 우리에게 문명의 출발점이 바로 죽음이 무엇인가에서 시작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무엇인가라고 수없이 인류의 문명이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학자들이 이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 담론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답을 찾으려고 해왔지만, 과연 죽음이 무엇이다 라고 딱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분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두 가지 단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죽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설명하고 또 해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삶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규명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죽음을 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혹시 죽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뭐 가끔은 뭐 전생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사후 세계를 내가 경험한 적이 있다라는 분들이 간혹 계시기는 하지만, 내가 뭐 정말로 죽어봤다고, 나는 죽었는데 다시 부활했어 또는 환생했어, 이런 분들은 사실 거의 안 계시죠. 근데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적으로, 지각적으로 죽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단언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사후세계는, 죽음이라는 건 아마 이런 걸 거야 라고 하는,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후세계, 죽음, 또는 학문적으로 다루는 사후세계, 아니면 또는 우리가 민속학적으로 오랜 세월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전승되어 온 그런 틀 안에서 죽음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본체,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이 죽음은 모든 학문 분야 그리고 종교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화두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느끼는, 내가 아는 죽음은 이런 거야 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죽음의 형태도 실제로 아주 가지각색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자연사 또는 우연사, 돌연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았느냐, 또는 자신에게 주어진 명 이전에 어떤 사고에 의해서 죽음을 맞았느냐에 따라서 죽음의 형태도 굉장히 다양하고, 어떤 죽음이냐, 어떤 형태로 죽었느냐, 죽음의 모습도 다 가지각색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을 본원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무병장수, 병 없이 오래 사는 것, 그리고 제명에 편안하게 죽는 것, 고종명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우리가 오복의 하나로 여겨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나의 주어진 몫만큼 천수를 누리고 그리고 죽음에 직면했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싶다. 죽음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죽음에 대해서 이제 그 학자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가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으로 향하는 존재라고 제가 이제 화면을 띄워놨는데요. 죽음으로 향하는 존재 혹시 들어보셨나요?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을 향해서 내닫는 존재다. 뭐 그 죽음으로 내닫는 그 속도를 폭주하는 열차에 올라탄 걸로 비유하는 그런 이제 작가들도 있는데요. 어쨌건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가 존재와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이 죽음으로 향하는 존재라는 표현은 그 책에서 하이데거가 죽음에 대해서 정의 내린 표현입니다. 하이데거는요, 이 책에서 결국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존적 존재로서 인간답게, 즉 여기 이제 하이데거는 본래적인 인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런 실존적 인간으로 본래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지 뭐. 그건 결국 타자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내가 태어난 이상 이거는 내 삶이니까 삶의 주체로서 주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더 나은 삶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하이데거가 이야기한 그런 현 존재라고 하는 실존적 존재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으로 향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흔히들 나이 먹고 병들고 하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나이 들지 않았어도 병 들지 않았어도 우리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죠. 오다 에이치로의 원작 만화 원피스라고 하는 거 혹시 아세요? 꽤 오래된 이제 만화 영화여가지고 애니메이션 그 영화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몇 번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명대사가 나오느냐? 바로 사람이 언제 죽는지 아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 자, 제가 한번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생각하나? 주인공처럼 얘기를 해볼까요? 그 만화 속의 인물처럼.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총알이 심장을 꿰뚫었을 때? 불치병에 걸렸을 때? 아니면 독이 든 버섯 스프를 마셨을 때? 아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때다. 라고 하는 명대사가 나와요. 공감하세요? 잊혀지고 하는 것. 사실 우리가 어떤 이 물리적인 이 육체의 죽음을 죽음이라고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정신적인 죽음도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심리적인 죽음도 이야기를 하고 정서적인 죽음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러운 호흡을 하고 있는데 호흡을 잠깐 멈춘 순간은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거를 잠깐은 죽은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계속 호흡을 하지 않으면
계속 멈춘 상태로 있으면 그게 곧 죽음일 수 있는 거죠. 이런 죽음 외에도 이제 어떤 수사적인 죽음이겠죠. 결국 소중한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순간 그것이 그 존재의 죽음이다. 이 원피스의 명대사가 보여주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디즈니 픽사의 애니메이션 뮤지컬 영화입니다. 코코. 저 아주 재미있어가지고 여러 번 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미구엘이라고 하는 이 소년, 주인공 소년은요,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를 되게 그리워해요. 근데 그 할아버지의 무덤에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연주했던 기타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근데 이 미구엘은 그 고조 할아버지의 피가 흘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기타 솜씨도 아주 뛰어나고 노래도 아주 잘 부릅니다. 아마 가수를 꿈꾸는 것 같죠. 하지만 가족들은 결사 반대. 할머니는 특히 이 노래를 부르고 기타를 연주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거의 아주 병적이다 싶을 정도로 아주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싫어해요. 이제 그러한 사연들이 어떤 원인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싫어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이 작품 속에 쭉 전개가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잊혀진 할아버지, 제사상에 할아버지의 사진이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 무덤에. 무덤에 할아버지의 사진이 없습니다. 즉, 할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잊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멕시코에는요, 미국의 이 영화가 이제 멕시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멕시코에는 죽은 자의 날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전통 명절이 있다고 합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사흘간 죽은 사람들, 즉 죽은 이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그리워하는 그런 기간인데요. 이게 멕시코 전체에 아주 거의 축제와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의 날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가족이나 지인들을 그리워하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일 뿐만 아니라 이제 저승세계에서는 죽은 그런 영혼들이 가족들에게 이승으로 와서, 물론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승으로 와서 그리웠던 그 이승의 가족들과를 볼 수 있는,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저승에 있는 이 영혼들이 이승으로 오기 위해서는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그 다리 앞에 이제 딱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하는 심사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그럼 어떤 걸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느냐? 컴퓨터로 삑삑삑 해보면 이 뮤지컬 영화 속에서요, 애니메이션 삑삑삑 해보면 그 무덤에 이 죽은 영혼의 사진이 있느냐 없느냐가 뜨면, 사진이 삑 뜨면 자격이 있다. 다리를 건너서 이승으로 가라. 이렇게 하고요. 사진이 뜨지 않으면 당신은 잊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 이 다리를 건널 수 없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과연 이 잊혀진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죽음일 수 있겠구나. 우리가 실존적인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과연 헌한서론이라고 하는 이제 인물은요. 자, 이제 헌한서론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헌한서론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에게 잊혀졌을까, 잊혀지지 않았을까? 약 500여 년 전의 인물인데요. 요즘 아이들에게 헌한서론이 누군지 아니? 그러면 모르겠어요. 이제 교과서에 한두 줄, 또 규언가라고 하는 작품도 실려 있고 해서 들어본 것 같아요. 뭐 알아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는데, 과연 이름을 안다고 또
허난서론이 쓴 작품명 한두 개를 안다고 해서 허난서론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오늘은 이 허난서론이 자신의 그런 삶의 모습을 오롯이 담아놓은 시 작품을 가지고 허난서론의 생애를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난서론은요, 1563년부터 1589년까지 이때가 이제 명종 때부터 선조 연간이거든요. 그때 그 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한번 빼기를 해보실래요? 몇 살에 세상을 떠났는지? 빼기 하셨나요? 네. 정말 짧은 생애를 살다 갔어요. 우리 나이로 27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짧은 나이죠. 너무 아쉬운 나이고 또 안타까운 나이예요. 그런 27살이라고 하는, 횟수로는 26년이겠죠? 그 짧은 생애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난설원 집이라고 하는 정말 주옥 같은 작품들을 책으로, 물론 난설원이 직접 엮은 건 아니고요. 동생인 허균이 엮은, 그리고 그 당시 우리나라에 이제 사신으로 왔었던 중국의 주지번이 이제 원고를 가지고 가서 중국에서 간행했던 그 난설원 시집이 현재 남아있고, 우리는 그 간행본을 통해 가지고 난설원의 시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난설원의 문집이 중국에서 간행되었다. 우리나라 물론 동생 허균이 또 간행을 했지만 1609년에요. 중국에서도 간행이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일본에서도 간행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요즘 이제 한류가 엄청난 그런 위세를 자랑하고 있는데, 최초의 거의 한류 붐을 일으킨 베스트셀러 작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베스트셀러, 어떤 한류의 시조, 요즘 뭐 시조세라는 말도 쓰던데,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허난서론의 삶에 대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난서론의 가계도입니다. 허난서론의 아버지는 이제 초당 허엽이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강릉 혹시 여행 가보신 분들 중에는 초당 순두부 들어보셨죠? 바로 그 지역, 그 초당입니다. 그래서 그 강릉 허씨이고요. 허엽의 아버지 허엽과 강릉 김씨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3남매 가운데 바로 유일한 딸, 허난서론입니다. 아버지 허엽은 원래 이제 첫째 부인이 있었어요. 첫째 부인은 청주한 씨인데요. 청주한 씨와의 사이에서 이제 슬하에 역시 3남매를 두었습니다. 딸 둘에 아들 하나. 그런데 이제 세상을 일찍 떠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을 맞아들였고, 그 두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허균, 그리고 난설원 허초이, 그리고 하곡 허봉. 제가 지금 거꾸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는 그 이름이 더 익숙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법한 이름 순으로 거꾸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하곡 허봉과 난설원 허초이, 교산 허균, 이 3남매가 바로 허엽과 둘째 부인인 강릉 김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하곡 허봉은 조금 낯설지 모르겠는데,
허균은 너무 유명하죠. 허균이 그 한글 소설 홍길동전, 우리 뭐 어릴 적에 시험 볼 때 달달달달 외웠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홍길동전의 작가, 그리고 서자들과 굉장히 친분이 깊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반역을 꾀했다 해가지고 아주 끔찍한 능지처참형으로 죽음을 맞은 허균이 바로 난설원 허씨의 남동생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름은 생소할지 모르지만 하곡 허봉, 사실은 하곡 허봉이 시에 있어서는 난설원 허씨나 허균보다도 훨씬 완성도가 높고 좋은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난설원 허씨는 이제 오빠인 허봉과는 12살 차이, 그리고 동생인 허균과는 6살 차이, 꽤 나이 차이가 크죠. 네.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빠인 허봉에게 직접 한문이라든지 한시를 배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버지 허엽이 굉장히 그 당시로 치면 개방적인 남녀 평등 의식도 있었고, 뭐 딸도 좀 가르쳐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있으셔가지고 이를테면 이렇게 과외 선생을 들여가지고 이 자녀들에게 글을 가르칩니다. 그 이제 과외 선생 중에 유명한 분이 바로 손국 이달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손국 이달이라고 하는 이 시인은 우리가 조선조 3당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 그 셋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게 당시풍의 시를 아주 잘 써서 그 당시 조선에서 세 손가락에 들어간다 할 정도로 조선에서 시를 잘 쓰는 3명 중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렇게 유명한 손국 이달을 모셔서 글과 시를 배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손국 이달이 신분이 좀 미천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는 양반인데 어머니가 이른바 퇴기, 기생 출신이었어요.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기생을 그만두고 양반의 소실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 손국 이달이 태어나서, 조선조는 이제 이 서자에 대한 신분 차별이 있었다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과거를 봐도 아주 한미한 미관 말직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뛰어난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분제의 한계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고 평생을 너무 가난하게, 그리고 너무 힘겹게, 너무 불행하게 살다가 생을 마친 인물입니다. 특히 이 헌안설원이라든지 허균의 경우에는 이 스승인 손국 이달에게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신분제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차별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의식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남녀 평등에 대한 그런 인식도 그 시대에 봤을 때에는 매우 좀 투철한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되었죠. 아마 허균이 이제 서자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이제 고르게 신분 차별 없이, 귀천 없이 재능에 따라서 인재를 발굴하고 쓰자, 그런 주장을 펼쳤던 것도 이 손국 이달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능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결국 시대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시대를 잘못 만난 탓에 이 3남매는 요절을 하거나 객사를 하거나 능지처참을 당하거나 이렇게 모두 다 아주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아주 슬픈 죽음이죠. 그리고 억울한 죽음일 수도 있겠고요.
난설원 허초이의 생애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본명은 초이. 되게 예쁘죠? 조선조의 본명이 문헌에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자의 경우, 여성의 경우. 족보에도 안 올라가잖아요. 근데 난설원 허초이는 본명이 딱하게 남아있고요. 초이라고 하는. 그리고 자는 경범, 호는 난설원. 이렇게 보통의 사대부 남성 못지않게 호도 있고 본명도 있고 또 자까지 있는 그런 여성입니다. 그 당시는 남존여비의 사회였고요. 현모양처의 여성이 가장 바람직한 사대부 부녀자 상으로 이야기됐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 난설원 같은 특출한 재능이 그 끼죠. 요즘 말로 하면 끼인데요. 끼를 감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끼를 결국은 시라고 하는 그런 창작 행위로 표출을 하였고 그것이 시대가 용납하지 못했고 그래서 평생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어떤 개인의 재능이 시대를 잘못 만났을 때 얼마나 그게 재능과 복이 아니라 불행일 수 있는가, 재앙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두 개의 이제 이미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안간비금도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허난설원이 그림도 그렸다. 우리는 허난설원이 시만 썼다고 생각하는데 허난설원이 그림도 신사임당 못지않게 아주 실력이 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남아있는 그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묻혀 있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허난설원의 그림으로 남아있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이 바로 이 왼쪽에 보이는 안간비금도입니다. 안간이라는 건 우러러 본다. 비금은 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하늘에 새가 막 아주 날개를 펴고 자유롭게 날고 있고요. 그 모습을 할아버지처럼 수염이 이렇게 쫙 긴 아버지인지 할아버지인지 그 지팡이를 짚고 있는 남자 어른과 여자 어린아이가 손을 잡고 같이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물론 이 그림이 난설원의 작품이 맞느냐 그 이제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이 그림을 허난설원의 작품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조선조의 그림에 여자가 그려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건 뭐 단원 신윤복이라든지 단원 김홍도라든지 김홍도의 호가 뭐죠? 제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김홍도나 신윤복 같은 풍속화의 여자들이 이제 모델로 간혹 등장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이제 그 전형적인 규격화된 작품에서 여자 모델이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그림에 저 여자, 더군다나 아이를 그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 여자아이가 아마도 허난설원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저렇게 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허난설원은. 나는 왜 하필이면 이 조선이라고 하는 작은 땅덩어리, 그것도 남녀 차별이 아주 철두철미한 이 나라에 태어났을까? 나도 저 새처럼 하늘을 훨훨 마음껏 날고 싶다. 이런 꿈을 꾸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 작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른쪽에 이제 한자 제목이 써 있는데, 광한전 백옥루 상냥문 이렇게 써 있습니다. 광환전 백옥루 상냥문이라고 하는 허난설원의 작품인데요. 이 한시로 이제 쓰여져 있잖아요. 한자로 쓰여 있죠.
이 한자로 쓰여진 이 백옥문 상량문을 헌안설원이 8살 때 지었다고 합니다. 믿어지세요? 8살 때. 단지 한문만 뭐 잘 쓴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너무 빼어나서 이 신선세계에 대한 이제 그 상상력을 동원한 이 작품이거든요. 신선세계에서 자기한테 이제 초대장이 와가지고 신선세계에 가가지고 신선세계의 다양한 모습들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묘사하고 거기에서 이제 막 뭔가 즐거움, 흥취를 느꼈던 것을 쓴 작품입니다. 근데 8살짜리가 저 정도의 아주 탁월한 빼어난 작품을 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저 작품도 여전히 헌안설원의 순수 창작이라기보다는 후대에 나중에 좀 시간이 흘러서 또는 동생인 허균이 조금 더 이제 첨삭을 해가지고 윤색해서 쓴 작품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사실은 더 설득력이 있죠. 어쨌거나 8살 나이에 철원시를 쓸 만큼 아주 뛰어난 문학적 재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조금 우리가 재미있는 사실은요. 글씨체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낯익지 않나요? 그리고 아주 멋지죠? 이 한자. 서체가 아주 멋집니다. 바로 이게 이제 목판본에 새긴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난설원이 막 저렇게 멋진 이제 필체로 쓴 건 아니고요. 이렇게 쓴 거를 이제 목판본에 새길 때 글씨를 잘 쓰는 분한테 가가지고 이 글을 좀 잘 써주세요. 목판본에 새길 거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잘 쓰여진 그 종이를 가져다가 목판에 이제 딱 거꾸로 붙여가지고 이제 각수가 이제 글자를 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목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종이 화선지를 갖다가 그 위에다 대고 이제 먹을 바른 후에 대고 딱 이제 밀어서 떼면 이제 그 글씨가 올바른 방향으로 쫙 찍히고 우리가 이제 그 글을 읽게 되는 거죠. 한 장 한 장 탁본이 된 것을 이제 붙여가지고요. 바로 이 글씨가 한석봉의 글씨입니다. 네. 그 당시에 이 한석봉, 석봉 한호가 이제 허균과 친분이 있었고, 그래서 친분이 있는 한석봉에게 부탁을 해서 이거 내 누나가 쓴 건데, 이거 좀 글씨 좀 내가 목판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글이어서 그냥 좀 한번 써주소.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받은 글씨라고 합니다. 정말 멋지죠? 네. 자, 헌안설원의 인생 그래프를 그냥 만들어 봤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까 하이데거의 말에 의하면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리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헌안설원의 삶이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그냥 쫙 하강곡선. 어릴 적에는 사랑하는 가족들, 아버지, 오빠, 동생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15살에 김성립, 안동김씨, 김성립에게 시집을 가는 순간부터 삶은 이제 나락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사실은 그래프를 그냥 확 더 수직 하각을 시킬까 하다가 워낙에 헌안설원의 이제 생애가 짧다 보니까 생애를 이제 27년 그 안에 그리다 보니까 좀 완만하게 그려보았습니다. 15살에 혼인을 했고요. 그 뒤에 3년 뒤에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것도 객사, 집이 아닌 이제 밖에서.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 내내 불행했다고 하죠. 흔히 이제 내소박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외소박이라고 한다면 소박이 그게 두 가지입니다. 외소박은 너 나가 해가지고 이제 여자를 그 집안에서 내쫓는 거고, 내소박은 내치지는 못하지만 아예 상대를 안 하거나 집에 어디 잘 보이지 않는 저기 이제 막 뒤에 으슥한 곳에다가 작은 방 지어놓고 거기서 너가 살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를 부정해버리는 거죠. 헌안설원 같은 경우는 이제 양반의 문중이 이제 결혼을 한 거기 때문에 차마 내치지는 못하고, 하지만 남편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또 사랑받지 못하고 또 시어머니에게도 모진 시집살이를 당했다라고 해요. 15세에 결혼을 해가지고 27세까지 약 10년 남짓의 이제 결혼 생활, 시집살이를 했는데요. 그 기간 내내 아주 정말 뼈저린 외로움에 밤마다 뭐 허벅지를 찔렀을까요? 근데 그 외로움, 그 처절한 고독감, 또 어떤 인간에 대한, 또 사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헌안설원은 시를 통해 가지고 승화를 시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사이가 좋았던 친오빠하고 허봉이 역시 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이은 죽음들. 근데 지금 18세와 26세 사이에 딸도 세상을 떠나고 아들도 세상을 떠나고 뱃속의 아기는 유산이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참담한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어디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죠. 자식들이라도 있으면 자식들 키우는 나께 자식들한테 의지를 하면서 조금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냥 혈혈단신 자기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들은 다 세상을 떠나고 마음 둘 데 없는 그런 삶을 이 난설원 허씨는 살았습니다. 그 삶이 저 난설원 시집에 잘 형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난설원 시집에는 213편의 시가 실려 있고요. 그 중에 자그마치 87편, 87수가 유선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유선사라는 것은 신선세계를 논의는 노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선녀로 묘사를 하고 신선세계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막 잔치도 하고 신선세계의 그 신선들과 또 선녀들과 어울려서 시도 짓고 노래도 부르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형상화한 작품들이 바로 유선사입니다. 즉 현실의 그런 어떤 불우함, 그거를 신선세계라고 하는 상상의 공간 속에서 자신의 그런 마음속에 포부나 또 희망, 이런 것들을 마음껏 펼쳐놓은 거죠. 그나마 시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속에 쌓이고 쌓인 감정들을 토해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27살까지 산 건 아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에 시도 쓰지 못하고 그냥 입도 꽉 다물고 손도 꼼짝 묵힌 채로 붓도 붓질도 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훨씬 더 일찍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르죠. 헌안설원의 이 시집에는 주지번이라고 하는 중국 사신과 양윤현이라고 하는 중국 사신의 서문이 붙어 있습니다. 여성의 시집에 중국 사신급 되는, 굉장히 높죠? 중국 사신이 오면 우리나라 왕과 거의 그냥 맞먹을 정도로 아주 위세가 대단했는데
그런 사신들이 정말 최고의 시다 하면서 서문을 써준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머리말을 써준 거죠. 그리고 그 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시 원고를 중국으로 가지고 가서 직접 중국에서 간행을 할 정도로 허난설원의 시를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인정을 받은 허난설원이 왜 이렇게 중국의 사신마저 나를 인정을 해주는데, 그리고 중국에서 문집이 간행된 110년 후에는 일본에서까지 문집이 간행돼 가지고 널리 읽혔는데 왜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왜 나는 이 김성립이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정말로 손발 다 묶인 사람처럼 이렇게 규방이라고 하는 공간에 갇혀서 지내야 되는가? 허난설원이 고민했던, 한탄했던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왜 하필 조선에 태어났을까? 중국이라든지 또는 다른 나라에 태어났으면 좀 더 마음껏, 아까 안간 비금도처럼 그 새들처럼 마음껏 나래를 펼치면서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또 나는 왜 하필이면 남자가 아니라 여자로 태어났을까? 남자로 태어났으면 과거도 보고, 그래서 출세해가지고 관직에 나아가서 바른 정치도 하고 왕을 보필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서 아주 따뜻한 그런 목민관의 역할도 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왜 하필 여성으로 태어나서 하고 싶은 걸 못할까? 세 번째, 왜 나는 하필 하고 많은 남자 중에 김성립을 만났을까? 되게 김성립이 좀 못마땅했나 봐요. 사실 김성립이라고 하는 이 허난설원의 남편은 안동김씨 문중이기 때문에 그 위세는 사실 어마어마하죠. 이 허씨 집안 못지않게 당당한 문중이고 그래서 혼사를 맺었던 거예요. 하지만 뭐 문중이 뛰어나다고 뭐 사람 그 안에 그 문중 사람 하나하나가 다 뛰어난 건 아니겠죠. 그리고 사실 김성립이 뭐 그다지 이른바 뭐 모자란 남자는 사실 아니었죠. 하지만 허난설원은 아버지라든지 오빠들 그리고 동생 너무나 뛰어난 그런 거의 천재성을 보이는 그런 가족들 틈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김성립이 그런 좀 평범해 보이는 김성립이 눈에 안 찼을 거예요. 그래서 이 김성립에게 아내로서 최선을 다했다고는 보기 어렵겠죠. 그리고 당연히 김성립 역시 요즘 사이도 그런데요. 나보다 잘난 마누라는 싫어. 그런 좀 소인배 같은 남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소박을 당하듯이 부부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한 번씩 김성립이 술김에 와가지고 그러면 애가 생기고 근데 아버지의 사랑도 충분히 못 받고 또 허난설원은 너무 자의식이 강해가지고 또 몸은 좀 병약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이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돼요. 허난설원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허난설원의 무덤은요, 지금 이제 경기도 광주에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안동김씨 선산에 허난설원의 무덤이 이렇게 딱 자리해 있는데, 잘 보이세요? 저 뒤에 있는 혼자 외롭게 있는 봉분이 허난설원의 무덤이고요. 이 앞에 나란히 있는 무덤이
헌한서론보다 일찍 세상을 떠난 아들과 딸, 남매의 무덤이에요. 그리고 저 계단을 올라가서 그 뒤에 남편 김성립과 둘째 부인, 헌한서론이 세상을 떠난 뒤에 바로 둘째 부인을 얻거든요. 그 둘째 부인이 합장되어서 있습니다. 진짜 슬프죠? 근데 헌한서론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김성립도 사실 그다지 오래 살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뒤에 1592년 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요. 임진왜란 때 김성립은 의병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전장터에서 세상을 떠나요. 30살의 나이에. 네. 김성립도 어찌 보면 참 서글픈 아내와 알콩달콩 그런 행복한 부부 생활도 못하고 또 자식들도 다 일찍 세상을 떠나서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받고 그리고 전란이 일어나서 결국 참담한 죽음을 맞이하고 그랬으니까 참 부부가 다 참 힘든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곡자라고 하는 난설원 시집에 실려 있는 부분을 좀 오려본 건데요. 곡자라고 하는 시는 바로 일찍 세상을 떠난 자기의 딸과 아들의 무덤에서 이제 아마 제삿 날쯤 되었겠죠. 그래서 그 일찍 세상을 떠난 남매를 그리워하면서 쓴 시입니다. 그 시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문, 원문은 일단 그냥 생략하고 번역문만 같이 보도록 할게요. 곡자,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 무덤 앞에서 내가 곡을 한다. 그런 의미겠죠. 지난해 사랑스러운 딸을 잃었고 올해는 사랑스러운 아들마저 잃었다. 연년으로 두 아이를 잃었습니다. 슬프고 슬프구나. 광주 땅에는 무덤 둘이 나란하구나.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광주 선산에 이렇게 나란히 남매 무덤이 있습니다. 쓸쓸히 백양나무에 바람 일면 도깨비불 무덤가에 반짝인다. 지전 종이 돈을 태워가지고 너의 넋을 부르고 무덤에 물을 올린다. 술이 아니고 물입니다. 알고 말고 너희 남매의 넋이 밤마다 함께 따라 논다는 것을. 지금 내 뱃속에 아이가 있건만 어찌 무사히 태어나서 잘 성장할 거라고 확신할 수 있겠냐? 확신 못한다는 거예요. 뱃속의 아기도 곧 어떻게 잘못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불길한 예감을 표현한 거죠. 부질없이 노래 읊조리다가 눈물 흘리면서 흐느껴 운다. 정말 어떤 느낌이세요? 너무 가슴이 먹먹해지죠. 여러분들이 헌한서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 배에는 아이가 있어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생명을 품고 앞서 세상을 떠난 내 어린 아이들, 그 남매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작품을 볼 때마다 되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식을 잃는다는 것은 얼마만큼의 큰 슬픔일까? 사실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아까 우리가 모두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지각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냥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이해할 따름이다. 라고 했었는데요. 저도 그래서 그런 경험적인 지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마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렇게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것일 뿐이죠. 근데 그 마음을 제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자식을 잃은 엄마의 마음을. 이 작품에서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는 5번째 줄입니다. 쓸쓸히 백양나무에 바람이 일어난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시 전체에서 어떤 색깔을 보여주는 시어는 유일하게 저 백양입니다. 흰색. 흰색 하면 당연히 뭐 떠오르시죠? 네. 불교에서는 서방정토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흰색은 죽음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리고 그 흰색의 백양나무가 이제 늦가을, 잎은 다 막 떨어지고 쓸쓸한 아주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고 그런 어떤 계절적인 분위기와 어울려 가지고 죽음이라고 하는 암울한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곡자라고 하는 시는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모티브로 해서 서정을 중심으로 자신의 어떤 상실감 그리고 그 비통함을 드러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째 작품인데요. 꿈속의 광산산의 논일다라고 하는 몽유 광산산 시입니다. 이 시는 이른바 시참이라고 하는데요. 시참이 뭐냐면 시를 통해서 어떤 미래의 일을 미리 예견할 수 있게 시 속에 이제 어떤 내용을 담아놓은 그런 시를 우리가 시참이라고 합니다. 이 시가 유명한 이유는요, 바로 허난설원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푸른 바다가 천상 연못에 잠겨들고 파란 난새는 아롱진 난새에 기대어 부용꽃 27송이 싸늘한 서리달 아래 붉게 떨어져요. 부용꽃 27송이가 시들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27, 굉장히 낯익은 숫자죠? 네, 허난설원이 세상을 떠난 27이라고 하는 숫자. 근데 이 작품을 언제 썼느냐? 바로 23살에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27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런 시가 있네? 이 시에서 어떤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미리 예견해서 담아 놓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참 또는 이런 시를 이렇게 참요 또는 참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용꽃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굉장히 화려하죠. 그리고 화려한 꽃이 완전히 시들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붉은 빛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뚝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요절을 의미하는 거죠.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일찍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글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Life is C between B and D. 제가 영어 발음은 좀 좋지 않지만 뜻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B와 D 사이의 C다.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 글귀는요, 프랑스의 철학자인 장폴 샤르트르의 말이에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삶은 B, birth, 탄생, 태어남. 그리고 D, death, 탄생,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있는 C. C가 뭘까요? 초이스입니다. 선택이다. 하이데거의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인간답게 실존적 존재로서 주체적 삶을 산다라는 건 그냥 주어진 삶을 그냥 살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인간다운 삶, 실존의 삶이라는 거죠. 헌안서로는 그런 실존의 삶을 선택을 했고 그 실존의 삶이 세상과 부딪혔고 결국 불우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헌안서론의 삶을 우리 관점에서 보면 불행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헌안서론이 시를 쓰지 않고 신사임당처럼 그냥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흔히 말하는 그 당시에 여성들에게 요구했던 그런 부덕만을 갖추었다고 한다면 행복했을까요? 저는 더 불행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헌안서론의 어떤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건 정말 내가 원하는 삶, 내가 하고자 하는 삶, 그런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실존적인 삶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멋진 선택, 그리고 순간순간 실존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